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만족감을 느끼고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아주 오래전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철학의 주제로 선정했던 위대한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죠. 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고대 서양 철학을 완성시켰던 그런 위대한 철학가들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3인 중에서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철학의 주제 중에 큰 주제를 행복이라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라파엘로의 그림인데요. 이 라파엘로의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여기 두 사람이 보이죠. 자, 이 두 사람을 따로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손 모양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은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이데아의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플라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세계를 여러분 철학을 잘 모르셔도 그는 이데아를 얘기했던 그런 철학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현상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계 말고 진짜의 세계, 실제계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가시계, 이 가시계는 사실은 실제계의 모방이며 사실은 가짜이고 진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주 날카롭게 구분되어집니다. 이렇게 플라톤이 현상계와 실제계를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소크라테스를 죽인 그 아테네의 정치 현실과 아테네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크라테스를 죽인,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그런 아테네의 현실을 거부하고 이상세계를 갈구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은 진짜가 아니요 가짜요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도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은 영혼에 있는데 우리 육체는 그것을 잠시 담고 있는 썩어질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저 가지계의 세계, 즉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할 뿐이지 인간은 이 몸뚱아리 자체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플라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플라톤의 철학에 따르면 이 세상은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고 진짜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저 보이지 않는 저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진짜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플라톤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사실은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에게 또는 그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세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문제를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철학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다가오게 철학이 어려운 철학을 모든 사람이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학의 주제를 삶의 문제로 끌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데아를 현실 세계로 끌어내려옵니다. 그리고 플라톤처럼 이데아가 진짜의 세계가 참된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저 멀리 우리가 손잡을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세계 그저 아주 투철한 철학가들이나 깊은 사색을 하는 그리고 뛰어난 철학가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는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데아를 현실로 끌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이 세상은 전부 가짜라고 말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이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는 바로 이 세상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오면은요, 우리가 철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통 사람도 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요, 플라톤은 여기 보이는 이 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플라톤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지금 여기 화려하게 보이는 이런 꽃들이 있지만, 플라톤은 이 꽃들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꽃들은 시들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꽃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데아에 초점을 맞춰서 이 꽃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꽃은 현재 눈에 보이는 개개의 꽃들이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이데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미 이 꽃들 안에, 개별적인 꽃들 안에 이데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꽃들은 그 자체, 개개의 꽃들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그냥 이 아름다운 이 모습 그대로를 즐겨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에 대해서. 플라톤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현실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현실 말고, 이 현실 속에서는 그 대중민주주의 또는 선동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 현실에서는 그는 조금의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이데아가 있고 현실 속에 참된 것이 있고 우리가 잘 사색하고 잘 찾으면 현실 속에서 최고의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꽃들을 보세요. 이 꽃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라톤은 이 꽃들도 시들어버리고 이 꽃들이 시들어버려서 결국은 남는 것은 이 꽃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데아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봐라. 이 꽃들이 아름다움을 봐라. 이 꽃들은 개개의 꽃들로서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안에 이데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 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데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사색하고 깊이 연구하면 이 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최고의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 두 철학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최고의 좋은 것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플라톤은 저기 이상세계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좋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 좋은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플라톤은 이성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도 역시 이성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철학자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철학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답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최고로 좋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철학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것을 조금 논리화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철학자는 이 치열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고 옳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철학자의 모두 공통의 관심자인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 최고의 좋은 것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데아의 세계,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초월한 저 멀리 이상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것이 아니다. 최고의 좋은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그것은 똑같은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최고의 좋은 것이 뭔지 이 정의를 내려야 우리가 그 최고의 좋은 것이 뭔지 그 추구할 거 아닙니까? 플라톤은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 또 정의 이런 것들 최고의 좋은 것을 선 그 자체 그래서 좋은 것의 최고범위죠. 그 자체로 아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것을 최고의 좋은 것을 플라톤은 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역시 현실의 철학자답게요. 그 정의 또는 선 이것을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좋은 것이지만 그 최고의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자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라는 것을 철학의 중심 주제로 가지고 내려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최고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처럼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사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현실 속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모든 인간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철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철학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래 철학자는 그저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선한 것 그거 추구하고 살아라. 사실은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지만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플라톤은 그 최고의 좋은 것이 저 이상세계에 있다고 본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좋은 것,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최고로 좋은 것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행복을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철인통치를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해서 최고의 정의와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는 한정적인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즉 이데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최고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한 셈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좋은 것은 행복이라고 놓고요. 그 행복은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안 나나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셨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노력을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어떤 영혼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어떤 활동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혼의 활동이 필요한데 영혼의 활동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인간의 가장 고상한 사고 활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어떤 영혼의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영혼의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탁월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탁월성이 과연 뭘까요?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이 탁월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요, 탁월성은 본래 그리스 말로 아레떼라고 하죠.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이 아레떼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쯤에 오게 되면 이 아레떼라고 하는 탁월성이라는 개념은요, virtue, 그러면 이제 덕이라는 개념과 아주 비슷합니다. 동양의 덕과도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양의 덕과 동양의 덕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쯤에 오게 되면 거의 비슷한 지점에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미덕. 그럼 여러분 미덕이라는 게 뭘까요? 미덕이라는 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고요. 미덕을 추구하며 살아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지혜, 이거 미덕이죠, 여러분. 용기, 절제, 친절, 포부, 정직. 자, 우리가 이거 도덕교과에서 보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거짓말하고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 나쁜 짓 하며 살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라, 친절하지 말고 아주 세상은 탐욕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큰 포부 갖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물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럴 겁니다. 대부분은 지혜롭게 살아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남들한테 친절해라. 남들한테 상냥하게 대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아들아 딸아 큰 포부를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면 이런 것들을 남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덕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들에게 뭐를 말하고 싶은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덕인 겁니다. 이런 덕목들인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덕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덕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친절하게 사는 사람과 친절하지 않게 사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그 친절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친절하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은요, 친절하게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친절하게 살면요, 행복해집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험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정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분명하게 바른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른 덕을 추구하고 지혜롭게 덕을 추구하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얘기하는데요. 이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중용이라는 책을 읽지 않았던, 이 중용이라는 책을 누가 썼냐면 공자의 손주 자사라는 학자가 썼어요. 이분이 중용이라는 책을 썼는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떤 철학의 그런 흐름을 보면 비슷한 흐름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시작된 어떤 인간의 영혼의 위대함, 영혼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플라톤에게 오게 되면 이데아, 그래서 아주 이데아, 정의와 지혜와 용기, 절제 이런 미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플라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플라톤에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고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고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그런데요, 동양 철학도 비슷해요. 동양 철학도 공자의 이제 손자쯤 가면요. 자, 공자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인을 말씀하셨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잖아요. 결국은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왕도 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미덕, 그쵸? 그 미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오게 되면요. 공자의 손자가 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이건 경전에 들어가는 아주 위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의 발달이 비슷한 거죠. 철학사의 발달이. 그러나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비슷하게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중용책을 읽어서 중용을 하시는 분들은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뭐 좀 다른 개념처럼 말하지만요. 사실은 역사 발전 단계에서 비슷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용은요, 제가 지금 도표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양쪽 극단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수학적으로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행동한다.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양과 서양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자, 덕을 실천하고 미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중용의 원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손자 자사가 역시 자, 그러면 공자님의 미덕, 공자님의 인, 공자님의 덕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친절이라는 미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이라는 미덕이 없으면 무례하죠. 투명스럽게 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 사람, 일생을 다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모자라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절한데요. 너무 친절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러면 아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아부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은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용입니다.
무례함과 아부 사이를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뚫고 가는데 처음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그럼 이 친절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지고 나는 중용의 덕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했나? 아니면 내가 아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양극단에 치우친 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 중용을 실천할지를, 친절의 중용을 실천할지를 대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용이라는 것은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윗사람이나 타인에 대해서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극단에는 무례함과 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이 어린 내 자녀들 또는 어린 내 자녀들에게 내가 친절한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는 거죠. 그건 폭력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친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너는 너대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방치한다면 나와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미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방치해가지고는요. 내 행복이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 그러면요. 내 자녀를 내 주도적으로 통제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친절을 가장한 잔인함이 내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어서 아이가 심각하게 인격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놓고 과연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나는 관대한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는 지나치게 너무 친절해서 일일이 간섭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용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극단을 피해서 그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도요. 이 양극단을 생각해 보면서 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점을 내가 어떤 지점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플라톤이요. 세 가지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개인이 됐건 국가가 됐건 그 사람에게서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아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에게서 최고의 선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혜를 어떻게 지켜야 돼? 용기라는 게 뭐야? 절제라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잘 대답을 못 해줄 겁니다. 플라톤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 철학을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서요. 구체적인 중용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하죠. 지혜가 너무 넘치면 과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약삭빠름이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약삭빠르게 살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약삭빠름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 볼 것도 없죠.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신도 괴로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련함과 약삭빠름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용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용의 지점은 뭐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미련함과 약삭빠름 그 사이에 어느 곳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성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지점을 어떤 상황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기가 지나치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겁한 게 되죠. 근데요, 용기가 너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저는 이순신 장군을 이제 떠올려 보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한 당시에 선조가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그 공격하지 않는 그 이순신 장군의 행위를 놓고요. 조정과 임금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비겁하고 용기 없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용기 없는 겁쟁이라고 너무 신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요. 참을 수 있어야 되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 되죠. 진정한 용기는 무조건 전진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전진하는 것은 만역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용기는 때로는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 죽음의 자리를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사마천이 말한 대로 가벼운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사마천처럼 극단의 고통을 감내하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죠.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비겁과 만용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생각해서 판단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렵지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입니다. 절제요.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탐욕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탐욕스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 일평생 탐욕스럽게 살아간 사람이 행복한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대로 뭔가를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욕심대로 막 추구하고 살았는데 과연 그 삶이 행복하던가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절제를 너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를 너무 하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둔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둔감함을 넘으면요, 금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즐거움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쾌함을 모르고 즐거움을 모릅니다. 자기의 감각적으로 오는 유쾌함, 즐거움, 이거를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둔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무조건 참고 억누르고 금욕적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즐길 거는 즐기면서도 욕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할 것들을 바로 추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멈춰야 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일평생 어느 지점에서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불행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아주 지혜롭고 원숙한 멘토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젊은 시절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르신을 만나는데 정말 지혜롭고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 상황을 너무나 잘 해석해주고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시의적절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았더니 내 삶의 문제가, 어려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분은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중용을 경험적으로 터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삶에 참 정말 원숙한 그런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으로 아주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나의 삶을 정확히 찔러대고요, 그 말을 따랐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그 낱마처럼 얽혔던 문제가 착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멘토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용의 덕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요. 성숙한 분들은 굳이 중용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 가운데 이걸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성숙함을 가져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숙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용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경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무작정 화를 내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바꿔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부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당한 일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미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상황을 바꿔야 된다. 변화에 대한 미덕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더 악화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때 입 딱 까물고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화를 하나 내는데도요, 우리 인간은 그 화 속에 담겨진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미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도 안 되고 막 폭발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무조건 눌러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깨닫고요, 그것을 타인과 소통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화를 미덕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죠. 자,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어느 극단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화를 막 무조건 폭발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화를 많이 폭발하는 분들은 뒤끝없다고 늘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나는 뒤끝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무조건 참아냅니다. 자기도 병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지혜롭게 처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동기에서 마땅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용의 방법을 처음엔 잘 모르겠거들랑 일단 양극단을 피하는 일부터 생각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적절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장면, 어떤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또는 모자랐거나 너무 넘쳤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불행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런 책에 이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경험과 일치하는 부분이 삶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후회스러운 지점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그 지점에서는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지점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지점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제 생각이나 제 행동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과 넘침을 알아가면서 스스로 중용의 도를 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실수하고 또 그 실수하면서 반성하면서 성찰하는 가운데 중용을 찾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덕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내 삶이 치우쳐 있는가 이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중용의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두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덕을 추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미덕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덕을 양극단을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모자람과 넘침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중용의 도를 실천하며 그 지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그 인격과 습관이 모여서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어떤 최고로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면 이 위대한 철학자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동양거존의 중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화 영린에 보면 이 중용을 인용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화 영린의 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용의 도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